반갑습니다, 여러분. 중국을 다시 통일하고 여러 주변국들을 쳐서 복종시켰던 당태종은 연개 소문이 자기 말에 복종하지 않자 고구려를 침공하는데요. 이로써 고구려는 다시 한번 국가의 존망을 건 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 두 나라 간의 전투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수를 건너 현도와 신성을 압박했던 이적과 이도종은 고구려의 계모성을 공격합니다. 자, 여기 계모성 보이시죠? 그들은 가볍게 계모성을 함락시키고 포로 2만여 명과 양곡 10만 석을 얻습니다. 수군을 이끌고 바다를 건넜던 장량은 이곳 고구려 비사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킵니다. 이 비사성은 사면이 깎아지른 절벽 위에 세워진 성이었는데 오직 서문으로만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이런 비사성조차 당나라의 공세를 막아낼 수 없었던 겁니다. 계모성을 함락시켰던 이적과 이도정은 요동성 아래에 도착합니다. 자, 요동성. 보장왕은 요동성을 구원하기 위해 보병과 기병 4만 명을 파견합니다. 이도정은 기병 4천 명을 이끌고 있었는데 바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부장들은 아군의 숫자가 적으니 본군과 함께 싸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이도정은 고구려군이 우리의 숫자가 적은 것을 믿고 방심하고 있을 것이고 또 저들이 이제 막 도착해서 피곤할 것이므로 지금 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도정의 의견에 찬성한 부장 마문거가 적군을 상대하지 않고 어찌 장사임을 드러내겠는가 하면서 바로 고구려군을 향해 돌격합니다. 그가 향하는 곳마다 고구려군이 쓰러졌지만 당나라 총관 장군에는 오히려 고구려 대군에 겁을 먹고 달아나 버립니다. 이렇게 되니 사기가 떨어진 당나라 군사들은 흩어지게 되고 이도정은 다시 군사를 수습합니다. 이도정이 언덕 위에 올라서 전장을 살펴보니까 고구려의 진영이 다소 어수선한 겁니다. 그는 바로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 진지에 부딪혀 들어가고 이적이 군사를 이끌고 도와주자 고구려 군대는 패하고 목이 잘린 병사가 1천여 명이었습니다. 한편 후군을 이끌고 뒤늦게 출발했던 당태종은 요택에 도착합니다. 자, 보시면 요수가 지금 이렇게 흐르잖아요. 요택은 이곳 요수 하류 부분에 진흙이 200여리에 걸쳐 펼쳐져 있는 거대한 늪지대인데 200리면 대략 80km입니다. 엄청나죠? 요동까지 가는 길이 결코 평탄한 게 아닙니다. 당나라 군사들은 흙을 덮고 다리를 만들면서 늪지대를 통과하고 당태종은 결사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설치했던 다리를 전부 철거해버립니다. 그리고 요동성 서쪽 마수산에 도착합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 산이 당태종이 도착한 마수산입니다. 당태종은 공을 세운 이도종과 마문거에게 큰 상을 내리는 한편 도망쳤던 장군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상과 벌이 아주 확실하죠. 당태종은 요동성을 수백 겹으로 포위하고 밤낮 맹공을 퍼붓는데 북소리와 고함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다고 합니다. 이적이 수많은 포차를 버려놓고 돌을 발사하니 돌을 맞은 요동성 성벽이 번번이 무너집니다. 고구려 병사들이 그때마다 나무로 땜빵하고 끈과 그물을 엮었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요동성에는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의 사당이 있었는데 거기엔 갑옷과 창이 전시되어 있었거든요. 그동안 고구려 조정에서는 이 갑옷과 창이 과거 전현이 침공했을 때 하늘에서 내려준 것이라고 거짓 선전을 해왔었습니다. 아무래도 민족성을 고취시키기 위함이었겠죠. 근데 지금 당나라의 공격으로 위기에 빠지자 고구려에서는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어떤 미녀를 여신으로 꾸밉니다. 그 가짜 여신은 주몽께서 기뻐하시니 요동성은 필시 안전할 것이라고 외칩니다. 이런 행동들은 전부 군사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기 위한 쇼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풍이 강하게 불자 당태종은 대나무로 만든 공성도구에 병사들을 오르도록 하여 요동성 서남쪽의 누각을 불지르게 합니다. 보통 성에는 이런 각진 부분에 누각을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지금 당나라 군대가 이 누각에 불을 싸지른 겁니다. 그러자 바람을 탄 강한 불이 성 안으로 번져서 성 내부를 불태우자 고구려의 병사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이 틈에 당나라 군사들이 개미떼처럼 성벽에 기어오르고 고구려군은 대패하고 요동성은 함락됩니다. 이때 죽은 고구려 병사들이 1만여 명이었고 병사와 백성 합쳐서 총 5만여 명의 포로를 잡습니다.
또 양곡 50만 석을 획득합니다. 수양제의 100만 대군도 막아냈던 요동성도 당태종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아마 당태종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상승했을 겁니다. 수양제의 100만 대군이 해내지 못했던 것을 내가 해냈다. 역시 나야. 자신감이 오른 당태종은 백암성을 향해 행군합니다. 여기 백암성입니다. 도중에 고구려군과 접전이 있었는데 우위 대장군 이사마가 날아오는 강로에 맞고 부상을 당합니다. 당태종은 직접 그 상처에 피를 빨아주었는데 이것을 알게 된 당나라 군사들 중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폐하께서 직접? 당태종의 이런 행동은 그 유명한 전국시대 오기가 병사들을 위로할 때 써먹던 방법이었죠. 오기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사기가 충만했던 그의 군대는 백전백승이었는데 바로 당태종이 승리를 위해 오기를 모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에서는 백암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곳 오골성에 있던 군사 1만 명을 파견합니다. 고구려의 이 구원병을 당나라 장군 글필하력이 정예기병으로 맞섭니다. 이 글필하력은 철륵의 한 부류인 글필부의 추장인데 당태종에게 항복했던 인물로서 굉장히 용맹한 장수입니다. 대필하력으로도 불리는데 이 글이라는 한자가 개로도 읽히기 때문입니다. 글필하력은 기병을 이끌고 용감하게 고구려 진안으로 파고듭니다. 그러나 되려 포위당하게 되고 고구려 장수 고돌발의 창에 허리를 찔려 심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당나라 장수 설만비가 단기로 달려가서 그를 구출함으로써 글필하력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글필하력도 대단한 맹장인데 이런 인물을 찔러버린 고돌발도 엄청 용맹한 장수였나 봅니다. 다만 기록이 없어서 그가 어떤 인물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보씨인 걸로 봐서 아마 고구려 왕족인 듯 합니다. 부사일생으로 살아난 글필하력은 상처를 싸매고는 다시 기병을 이끌고 분전하여 고구려 군대를 격파하고 수십리를 추격하여 천여 명의 고구려 군사를 참살합니다. 아울러 이적은 백암성 서남쪽을 공격하고 당태종은 서북쪽에 도착합니다. 백암성 성주 손대음은 이 기세에 겁을 먹고 사신을 파견하여 항복을 받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당태종은 진정 항복하고자 한다면 성위에 당나라 깃발을 꽂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손대음이 성위에 당나라 깃발을 올리자 성 안에 있던 고구려 백성들은 이미 당나라 군사들이 성을 점령한 줄로 알고 손대음을 따라 복종해버립니다. 근데 이 손대음이 진짜 멍청한 꼴뚜기인 게 뭐냐면 백암성은 다른 기타 성들보다 훨씬 함락시키기 어려운 요새거든요.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이 현재 백암성 성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이 산 위에 세워져 있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가파른 오르막길입니다. 산 위에 벽돌이 아닌 강도가 센 돌을 다듬어서 만든 게 이 백암성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성 밑에는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이 강이 천연의 방어막이 되어 주거든요. 이렇게 가파른 오르막에서는 공성도구도 갖다 붙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르막길에서 낑낑대면서 공성도구를 갖다 붙이다가 병사들 진이 다 빠지겠죠. 그럴 때 성에서 반격을 가하면 당나라 군사의 피해가 엄청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제가 당태종이었다면 이 백암성을 보고 얘들아 그냥 집에 가자 그랬을 겁니다. 이런 장점들을 한 번에 다 포기한 손대음은 그야말로 엄청난 뻘짓을 한 겁니다. 여기서 제대로 당나라 군을 묶었더라면 당나라 군의 피해가 훨씬 컸을 겁니다. 아무튼 손대음의 항복으로 당태종은 거저먹기로 백암성을 손에 넣습니다. 근데 글필하력을 찔렀던 고돌발이 이 백암성에 숨어 있었나 봅니다. 결국 붙잡히게 되는데 당태종은 글필하력이 직접 고돌발을 죽이게끔 합니다. 그러나 맹장은 맹장을 알아보는 법인지 글필하력은 고돌발도 자기 주군을 위해 한 일이기 때문에 충성스럽고 용맹한 장수라면서 살려주기를 요청합니다. 당태종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 고돌발을 풀어줍니다. 당태종은 다음 목표를 안시성으로 잡습니다. 자, 이곳 안시성입니다. 고구려 조정에서는 북부 욕살 고연수와 남부 욕살 고혜진을 파견합니다. 고구려에서는 5부가 있었는데 각 부의 도덕을 욕살이라고 부릅니다. 고연수와 고혜진은 고구려와 말갈족 병사 15만 명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당태종은 고연수의 전략을 예측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고연수의 계책은 세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들이 안시성과 연결해 보루를 쌓고 험한 산지를 의지하여 지연전을 펼치는 것이 상책이다. 그 다음 성안의 무리들과 함께 도망쳐 숨는다면 이것은 중책이다. 만일 그들이 능력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와 한판 싸운다면 그것은 하책이 될 것이다. 보라, 그들은 반드시 하책을 선택할 것이고 내 눈앞에서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한편 고구려의 어떤 노장은 고연수에게 지연전을 펼쳐서 당나라 군대가 피폐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저들의 보급선을 끊어버려야 한다고 건의합니다. 바로 당태종이 말한 그 상책이죠. 그러나 고연수는 듣지 않고 곧장 군사를 휘몰아 안시성에서 40리 떨어진 곳까지 진격합니다. 비록 당태종이 큰 소리는 쳤지만 막상 고구려의 대군이 당도하자 적잖이 당황했나 봅니다. 삼국사기에는 당태종이 두려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겠죠. 실제 전쟁은 병정놀이가 아니니까요. 그래도 싸울 땐 싸워야겠죠. 당태종은 고연수가 혹시라도 싸우지 않고 지연전을 펼칠까봐 걱정하여 미끼를 던집니다. 좌의 대장군 아사나사이에게 명하여 골골의 기병을 이끌고 고연수를 유인하게 합니다. 아사나사이가 고연수와 싸우다가 일부러 도망치거든요. 그러자 고연수는 당나라도 별것 아니구먼 하면서 바로 추격합니다. 당태종은 산 위에서 지형을 바라보고 매복할 곳과 돌격할 곳을 파악하고 군사를 배치합니다. 이때 이도종이 고구려는 지금 모든 병력을 들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평양성은 텅 비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지금 평양성을 치면 고구려를 단번에 엎어버릴 수 있으니 자신에게 5천의 병사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한마디로 바로 고구려의 수도를 치자는 거죠. 그러나 당태종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는 이적에게 보병과 기병 15,000명으로 서령의 진을 치게 하고 장손 무기에게는 병사 11,000명을 거느리고 매복해 있다가 고구려의 배후를 칠 것을 명령합니다. 당태종 스스로는 수천의 병사로 육산에 진지를 세웁니다. 고연수는 이세적의 군사만 있는 줄 알고 가볍게 덤빕니다. 이것을 본 당태종은 전고를 치고 호각을 불러 신호를 내립니다. 이 신호의 장손 무기가 군사를 이끌고 골짜기를 나와 고연수의 배후를 칩니다. 고연수는 당황하여 군사를 나누어 막으려고 했지만 고구려 군은 이미 혼란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때에 당나라에서는 서륜기라는 인물이 기이한 옷을 입고 창을 쥐고 돌진하는데 가는 곳마다 고구려의 군이 무너졌고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틈에 당나라 대군이 들이닥치자 고구려군이 크게 무너졌고 2만 명이 넘는 군사가 전사합니다. 이때 기록에 서린귀의 직함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는 일개 병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자치통감에서는 어떤 무장에 대해서 기록할 때는 반드시 그 직책을 기록하거든요. 당태종은 서린귀를 불러 그의 공을 치하하고 유격장군으로 삼습니다. 서린귀는 바로 남북조 시대 때 맹장으로 유명했던 설안도의 육세손입니다. 설안도 기억나시죠? 원래 북이 사람이었지만 조국을 떠나 유송의 장수가 되었고 송문제의 북벌 때 동관 전투에서 북위의 대군을 쓸어버렸던 그 장수죠. 그 후손인 서린귀도 조상을 닮아서 일당백으로 엄청난 공적을 세운 겁니다. 대패한 고연수는 후퇴하여 산 위에 있다가 포위당하자 당태종에게 항복합니다. 당태종은 고구려 병사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석방했지만 말갈족 병사들에게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말갈족 포로 3,300명을 모두 생매장시켜 버립니다. 당태종은 자신의 진영이 있었던 육산을 주필산으로 이름을 고치는데 이 때문에 이 전투를 주필산 전투라고 부릅니다. 당태종은 기세를 몰아 안시성 아래에 도착합니다. 원래 당태종은 이 안시성을 패스하고 옆 동네 건안성을 치려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안시성을 지키던 홍주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영계소문이 영유왕을 죽이고 권력을 잡은 후에 안시성주는 영계소문에게 불복종했다고 합니다. 이에 열받은 영계소문이 직접 안시성을 쳤으나 함락시키지 못했었거든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당태종은 차라리 보다 약한 건안성을 쳐서 함락시키면
외로운 안시성도 함락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러나 이적은 당태종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만일 안시성을 통과하고 건안성을 친다면 안시성주가 아군의 보급로를 차단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두 사람의 전략이 모두 훌륭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겠죠. 당태종은 이적의 건의를 선택합니다. 공을 장수로 삼았으니 어찌 공의 계책을 쓰지 않겠소. 허락을 받은 이적은 그날로 바로 안시성을 공격합니다. 이때 항복했었던 고현수와 고혜진이 당태종에게 계책을 바칩니다. 이곳 오골성주가 늙고 나약하기 때문에 쉽게 함락시킬 수 있고 그런 다음 바로 평양성으로 직행하여 수도를 공략하자고 합니다. 그들은 가족이 평양성에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과 재회하고 싶어서 이런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부장들도 그 계책이 좋다고 말하는데 장손 무기가 반대를 합니다. 그는 천자의 군대는 요행을 발해서는 안 되며 만일 평양으로 직행하면 후방에 있는 고구려 군대가 뒤를 밟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당태종은 기존의 전략대로 안시성을 격파하는 전공법을 선택합니다. 이로써 다시 치열한 공성전이 펼쳐집니다. 하루는 성 안에서 닭과 돼지 울음소리가 크게 울리는 겁니다. 당태종은 고구려 사람들이 닭과 돼지를 잡아서 병사들을 배불리 먹인 후에 기습할 것임을 눈치챕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밤에 고구려 군사들이 밧줄을 매달아 성 밖으로 나오거든요. 당태종은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하여 수천 명의 고구려 병사들을 죽이는 승리를 거둡니다. 고구려가 병력의 피해를 보긴 했으나 거듭되는 당나라 공격을 잘 막아냅니다. 당태종이 염려한 대로 안시성주가 보통 인물은 아니었던 것이죠. 뾰족한 수가 없자 당태종은 이도종에게 안시성 동남쪽에 거대한 토산을 쌓을 것을 명합니다. 자, 이렇게 성벽이 있으면 이 앞에다 토산을 이렇게 쌓는 거죠. 이 토산을 이용해서 성을 공격하려는 전략인 겁니다. 아니, 왜 힘들게 토산을 쌓냐? 공성독으로 공격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공성독으로 공격해도 안 되니까 토산을 쌓는 거겠죠. 일단 토산만 완성된다면 공성도구보다 훨씬 안전하게 성을 때릴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당나라가 풍차와 포석으로 연일 맹공을 퍼부었고 성루를 파괴하기도 했음에도 고구려가 성을 잘 방어했습니다. 당나라는 밤낮으로 쉬지 않고 무려 60일 동안 진행하여 토산을 완성시킵니다. 당나라 군사들은 토산을 이용하여 안시성을 공격하며 공세를 이어갑니다. 근데 하루는 토산 감독관인 이도종의 부장 부보계가 화장실이 급했는지 아니면 간식을 먹으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자리를 비웁니다. 그때 토산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우르르 무너지면서 안시성의 외벽을 덮쳐 무너뜨리거든요. 이것을 기회로 당나라 군사들이 바로 성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면 게임은 끝나는 것인데 감독관인 부보계가 자리에 없으니까 병사들도 우왕좌왕 하는 겁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고구려 군사들이 무너진 성벽을 통해 달려나와 토산을 점령해 버립니다. 엄청난 공력을 들인 토산이 하루아침에 고구려의 차지가 된 것입니다. 단단히 화가 난 당태종은 즉시 보계의 목을 벤 후 도리를 돌려버리고 총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한 번 기세를 잃은 당나라 군사들이 안시성을 함락시키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두들겨도 이놈의 안시성은 함락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을 공격하는 쪽이 훨씬 피해가 크기 마련이거든요. 손자병법에서도 성을 공격하는 군사들의 수는 성을 방어하는 군사들에 비해 10배가 더 많아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힘든 게 공성전입니다. 당태종이 안시성을 2달여간 공격했음에도 도저히 함락되지가 않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요동은 북쪽이어서 일찍 겨울이 찾아오는 데다가 말들이 먹을 들판의 풀도 마르고 물량도 바닥을 드러냅니다. 거기다가 북쪽 설현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도 했습니다. 주필산 전투에서 고구려가 대패했을 때 연개소문은 말갈족을 통해서 설현타의 진주가안을 꼬드겨서 당나라 변경을 침공하도록 요청했었거든요. 그러나 진주가안은 당태종에게 겁을 먹고 연개소문의 요청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진주가안이 죽고 그 아들 다미가안이 등극하자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 이 녹색 지역이 설현타의 영역이거든요. 혈기 왕성했는지 담이 가하는 오르도스 지역인 당나라 하주를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남하에서 하주를 침공하는 거죠. 만일 하주가 뚫리면 수도 장안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결국 이런저런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당태종은 전군 회강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가 음력 9월 18일인데 오늘날 양력으로 따지면 11월이니까 벌써 겨울이 닥친 거죠. 당태종은 함락시켰던 요동성과 계모성의 고구려 백성들을 뽑아서 먼저 출발하도록 하고 이적과 이도종에게는 후위를 맡기게 합니다. 당태종은 안시성을 떠나면서 성을 잘 지킨 안시성주를 칭찬하고 비단 백피를 하사합니다. 퇴각하던 당태종은 다시 요택에 이르렀는데 원래 처음 요동으로 향할 때 요택을 건너면서 설치했었던 다리를 치워버렸잖아요. 근데 이것이 자승자박이 되어버립니다. 당나라 군사들은 다시 진흙을 풀과 흙으로 메우고 늪이 깊은 곳은 수레를 해체하여 다리를 만들면서 건넙니다. 병사들이 고생하자 당태종도 직접 나서서 늪을 메우는 일을 돕기도 합니다. 결국 요택을 건너기는 했는데 거센 바람과 눈이 내려서 병사들 중에 추위에 죽는 사람이 많아 피해가 커집니다. 당태종은 고구려 정벌을 후회하면서 위징이 만일 살았더라면 나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무너뜨렸던 위징의 비석을 다시 세우게 합니다. 또 당태종은 공을 세운 서린귀에게 짐의 부하들은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젊은 장수를 얻기 원했었는데 비록 요동을 얻지 못했으나 경을 얻은 것은 기쁘다면서 위로를 합니다. 원래 서린귀는 집안이 몰락해서 가난한 농부로 살고 있었는데 인생이 안 풀려서인지 조상들의 묘자리를 옮기려고 했었거든요. 그러자 아내 유씨가 능력자라도 때를 만나야 뜻을 펼칠 수 있다면서 차라리 황제를 따라 고구려 정벌에 나서라고 권유했었습니다. 아내도 남편이 싸움 하나는 끝내준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이에 서린귀가 자원하여 병절로 전쟁터에 참여했었는데 다행히 황제의 눈에 띄어 출세길이 열린 겁니다. 참고로 고연수와 고혜진은 고구려로 돌아가지 못하고 당나라로 끌려갑니다. 고연수는 가는 도중에 울분이 쌓여 죽게 되는데 아마 그렇게 보고 싶었던 가족과 생이별해서 그런 듯합니다. 반면 고혜진은 당나라 수도에 잘 도착하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로써 당태종의 고구려 정벌은 일단락되었는데요. 당태종과 고구려 양측 전쟁의 득실을 한번 살펴볼까요? 당태종은 이번 원정에서 현도성, 계모성, 요동성, 백암성 등등 총 10여 개의 성을 함락시켰음에도 안시성 하나를 함락시키지 못해서 고구려 정벌을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안시성 전투에서는 당나라 군의 피해가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성전이 실패했을 경우 성을 공격한 측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남북조 시대 때 종리전투만 봐도 그렇잖아요. 양나라의 종리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북위의 피해가 10만을 훌쩍 넘었었죠. 물론 당나라 군의 피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큰 피해는 있었을 겁니다. 더불어 퇴각하다가 추위에 죽은 병사들도 많았기 때문에 당태종의 고구려 원정은 용두사미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고구려의 피해도 매우 컸습니다. 김부식도 많은 고구려의 병사들이 죽었다고 언급하고 있고요. 사마광은 당나라로 끌려간 고구려 포로가 무려 7만 명이 넘었고 여러 전투에서 전사한 고구려 병사가 4만여 명이 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가 고구려 땅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그 피해는 단순히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토지의 피해,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엄청났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쟁이 거듭 자국에서 벌어지면 손해보는 쪽은 역시 고구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좋긴 하지만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고구려가 당나라를 막아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승리했다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정도로 큰 피해면 승리를 언급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애초에 전쟁을 막을 수 없었던 것부터가 큰 실책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짚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연개소문을 올려치기 하는 근현대 추세 때문에 온갖 야사,
또는 고려 말기 유학자 이색의 시를 인용하여 당태종의 패배를 지나치게 부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자들은 당태종이 고구려의 추격으로 겨우 목숨을 건졌다느니 연개소문이 쏜 화살에 애꾸눈이 되었다느니 하는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1차 사료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 혹자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당태종이 계모성과 요동성을 점령함으로써 획득한 양곡이 60만 석임에도 군량 부족으로 퇴각한 것은 핑계일 뿐이고 사실은 고구려의 공격으로 패했기 때문이다. 당태종이 퇴각할 때 굳이 요택으로 간 것은 고구려군에게 쫓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직접 풀을 베고 요택을 메운 것은 위급함을 증명한다 등등. 근데 이런 추론들은 기록을 세밀히 보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당태종이 요동성을 함락시킬 때 화공을 사용해서 성안이 불바다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군량을 획득했음에도 불에 타지 않은 온전한 것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쌀, 보리 같은 양곡은 여름의 습기나 비로 인해 손상되기 무척 쉽고 해충이나 쥐로 인해 피해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요동에서 봄과 여름과 겨울을 보낸 당나라가 양곡을 손상 없이 온전히 보존하기는 무척 어려웠을 겁니다. 또 당태종이 요동으로 올 때 요택을 통해 왔었기 때문에 그가 퇴각할 때 요택으로 되돌아간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또 그가 요택을 직접 메웠다는 것도 병사들이 고생하니까 도운 것일 뿐입니다. 당태종은 요동성을 공격할 때도 병사들을 도와서 해자를 메웠을 정도로 솔선수범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정황들을 무시한 채 당태종의 패배를 과장하는 것은 너무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는 오로지 1차 사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야사나 설화집, 시가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당나라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객관성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 당나라와 고구려 전투에서 가장 눈여겨볼 사람은 당연히 안시성주입니다. 이 늠름한 안시성주, 흔히들 안시성주를 양만춘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명나라 때 당태종의 활약을 소재로 한 소설 당서지전 통속연의에서 안시성주가 양만춘으로 나오는데 이때부터 안시성주가 곧 양만춘으로 각인된 겁니다. 그러나 이는 그저 소설의 각색일 뿐이죠. 과거 수나라의 백만대군을 막아냈던 요동성주처럼 안시성주도 그 이름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김부식은 주무왕처럼 난을 평정하고 주성왕처럼 선정을 펼쳤던 당태종은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는 군주인데 그런 그를 막아낸 안시성주는 홀로 비범한 인물이라고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 매우 애석하다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냅니다. 진짜 아쉽긴 하죠. 고구려의 기록이 참 부실한 게 한입니다. 이런 인물들의 이름이 전해지고 행적이 좀 더 상세히 알려졌더라면 우리가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사실 사고치고 전쟁이 일어나도록 만든 것은 연개소문인데 정작 전쟁이 터지자 그는 평양성에 틀어박혀서 코빼기도 안 보였죠. 당나라의 정예 군대를 막아내고 당태종을 물리친 것은 오로지 안시성주만의 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부식도 안시성주를 홀로 비범한 인물, 즉 혼자서 비범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겠죠. 자, 오늘 이야기는 이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